자, 네. 이제 우리 교재 256페이지 이 10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10번 문제는 법정지상권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갖다 놔서 이 지문 하나하나가 상당히 이 법정지상권 관련된 중요한 지문들이 포괄하고 있어요.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 상당수가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과 연결돼서도 그렇고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풀기 전에 갑과 이렇게 갑이 단독 소유고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된 경우에는 이제 참고로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법정지상권이 생긴다는 얘기는 건물이 철거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건물이 철거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토지 주인에게는 굉장히 나쁘다는 얘기예요. 건물 주인에게는 좋지만, 다시 한번 법정지상권이 생긴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법정지상권 언제 생기죠? 토지와 건물이 별개인 우리나라에서만 문제가 된다고 그러죠.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별개인 나라에서 설정 당시 토지 건물이 있었어야 돼요. 토지 건물이 있고 이게 같은 사람이어야지 돼요. 같은 사람. 이게 한쪽만 경매되거나 매각이 돼서 토지 건물 소유가 달라질 경우에 건물이 철거되지 않도록 건물 소유자에게 땅을 사용할 지상권이 생기는 거거든요. 지상권이 생겼다 하면 굉장히 그 토지 소유자에게는 낭패가 되는 거예요. 건물 소유자는 좋지만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단독 명의일 때는 한쪽만 경매되면 지상권이 생기는데 같이 있었으니까, 이 공동 명의가 있을 때 판례가, 자, 이렇게 토지가 단독 소유고 건물이 공유인 경우랑 반대로 이렇게 건물이 공동 소유고 여기도 뭐 공유든 아니든 이렇게 해서 토지가 단독 명의였느냐 또 하나 있었느냐에 따라 결과를 좀 달리해요. 그래서 이렇게 토지가 단독 명의였을 때는 이 친구는 이걸 감수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상권이 생겨도, 그래서 이게 여기만 경매로 넘어갔다, 그럼 이게 지상권을 둘 다 취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토지가 단독 명의일 때는 불이익을 감수해도 되는데, 만약에 토지가 이렇게 공동 명의라고 그러면 한 사람의 행위로 인해서 이 사람이 원치 않게 법정지상권이 생겨버리면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정리한 뭐다? 토지가 단독 명의일 때는 지상권이 생겨요. 근데 토지가 단독 명의가 아닐 때는 지상권이 안 생겨요.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4번 지문이 그렇다고. 그래서 1번 지문과 4번 지문을 연결시켜서 알아두되, 우선 이렇게 1번 지문. 자, 보세요. 건물은 공유인데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어요. 공유자 한 명이 이렇게 토지 단독. 토지에 설정을 했다가 경매로 해서 토지만 바뀌었다. 그럼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지상권이 성립한다. 지상권이 얘는 토지주인은 감수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걸 한다는 거예요. 한다. 근데 여기 4번. 토지와 건물, 특히 토지가 공유인데 토지 공유자 일부가 지분 목적으로 설정을 했다 경매가 넘어가면 지상권이 성립하면 안 된다. 성립하면은 공유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 얘는 아무 잘못 없이 그냥 얘 행위로 이렇게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고, 이거 성립 안 하면 기존의 토지 얘를 보호하는 거고, 지상권 성립하면 토지 소유자가 보호가 덜 되는 거고. 응?
그래서 집중해서 토지가 단독명의였냐 공유였냐. 공유인데 공유자 중에 한 명이 아무 잘못 없이 얘 때문에 불이익을 보면 안 되니까 이렇게 접근해서 공유일 경우는 지상권을 인정하지 않고 토지를 보호한다. 지상권을 인정하면 토지가 보호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감수했으니까. 자, 정리하고 자 2번 지문을 볼게요. 2번 지문. 2번 지문을 보려고 합니다. 2번 지문. 갑당에 건물이 없었어요. 땅만 설정했지. 나중에 건물 했어요. 이제 무허가니까 땅만 설정을 해서 경매가 되겠죠. 얘가 지상권 생기느냐? 안 생긴다. 왜? 설정 당시, 압류 당시, 가압류 당시 토지 건물이 있었어야 되고 그게 동일한 사람이었어야 돼.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 없었어. 땅만 설정했어. 이 건물 짓는 걸 내가 허락했어. 근저당권자가. 동의했어. 그래서 얘가 졌어. 토지 건물이 같아. 근데 이제 여긴 무허가 경매, 여기만 경매가 되겠지. 무허가 이렇게. 허가면 이것도 경매 놓을 건데. 불성립한다. 왜? 설정 당시에 없었으니까. 이 동의, 이건 주관적 사정에 불과하다. 안 생긴다. 그래서 이게 2번이에요. 건물이 없는 토지에, 그러니까 땅만 설정했지. 동의했더라도 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뭐 등기가 있든 없든 똑같다 이게. 근데 등기가 있어서 둘 다 경매되면 이게 잘 안 생긴다고 문제가. 자, 세 번째 사례를 볼게요. 사례. 지금 1, 2, 3, 4, 5 사례는 사법연수원 공식 자료집에 나오는 문제들을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였어요. 자, 세금을 건물만 압류를 했어요. 이게 안고 샀어요. 같은 사람이야. 토지 건물이 같은 사람이야. 토지 건물이 같은 사람에다가 한쪽만 땅만 이렇게 이전하면, 토지 건물 갖다가 한쪽만 이전하면 관습장 지상권이, 한쪽만 설정해가지고 경매되면 법정 지상권이, 한쪽만 매매되거나 강제 경매되면 관습장 법정 지상권이 생겨요. 이게 토지 건물 갖다 넘어가는 순간 얘는 철거 약정하지 않은 이상 법정 지상권이, 관습장 법정권이 취득했다고. 이 건물은 토지 사용권을 취득한 거야. 이런 상태에서 이 압류권자가 공매를 넣어가지고 공매를 낙찰받았어요, 얘가. 건물만. 그럼 얘는 건물만 낙찰받으면서 건물이 깔고 있는 사용권, 종된 권리, 이것도 같이 취득한다는 거. 이것도. 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압류나 가압류나 체납 압류 등 처분 제한에 등기된 건물,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 인증 등기를 마친 사람이 건물 소유자로부터 관습장 지상권을 취득한 후 경매, 공매에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 지상권을 취득한다. 이게 그거에 관한 사례예요. 이렇게. 건물에 압류가 들어온 걸 안고 샀어. 샀다가 이렇게 그 다음에 땅만 이렇게 넘겨서 지상권을 취득했지. 취득했는데 그 뒤에 건물이 압류가 공매에서 건물만 낙찰받았을 때 건물만 받는 게 아니라 깔고 있는 토지, 이것까지 취득한다는 거예요. 압류, 가압류, 가처분 취한 건물에 마친 사람이 건물 소유자로서 지상권을 취득했어요. 이게 땅이 넘어가는 순간 취득한 후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 매수인은 지상권까지, 종된 권리니까. 자, 요렇게. 그리고 이제 4번 지문은 토지와 건물이, 특히 토지가 공유라면 그 토지의 공유 일부 지분이 설정했더라도 나머지 지분권자가 지분권이 생기면 곤란하죠. 응? 자, 집중해서 거기를 집중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맨 마지막 사례는 이겁니다. 토지와 건물이 있었어요. 둘 다 설정을 했어. 그럼 멀쩡하게 있었으면 둘 다 경매 놓겠죠. 둘 다 경매. 둘 다 경매 놓으면은 토지와 건물이 분리돼서 법정 지상권이 생길 여지가 없지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얘가 건물을 헐고 새로 졌다. 그 땅만 경매 놓았다. 여기 지상권이 생기느냐? 이게 지상권이 생겨버리면 땅을 낙찰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철거를 못 시키니까 30년 이상. 그러면 이 근저당권자는 굉장한 낭패를 보겠죠. 이렇게 헐지 않았으면 둘 다 경매 놓을 수 있었던 건데 지상권이 안 생길 건데, 헐어가지고 이제 토지 건물이 같은 사람인데 한쪽만 있다고 경매해버리면 곤란해져. 결론 판례가 뭐다? 불성립한다. 이거는 불성립한다. 이게 5번 사례예요.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토지 건물에 공동저당, 토지 건물 다 설정된 후 건물을 헐고 새로 지은 경우에는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동일하고 저당권자에게 동일한 순위의 특별성이 없는 한 저당물 경매로 인해서 토지 되더라도 지상권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기존에 이런 걸 보호할, 이거 만약에 생긴다면 기존의 저당권자는 낭패를 보겠죠. 다시 한번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토지 건물이 둘 다 있었고 둘 다 설정을 해놓은 경우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경매 놓으면은 그냥 다 지상권이 문제 안 될 건데 이걸 헐고 이런 경우에 지상권이 안 생긴다. 이거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토지 건물에 관해서 공동 저당이 설정된 게 포인트다. 토지 건물 다. 그다음에 철거되고 새로 지은 경우, 이 경우 지상권 안 생긴다. 자, 우리 교재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매각 물건서 옳지 않은 것은, 매각 물건서 명세서 문제가 18번까지 있어요. 그리고 일괄 매각 문제가 10번 이렇게 문제가 두 개가 있어요. 10개 있고 뒤에 18번까지 11번.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매각 물건 명세서는 매각기일 1주 전까지 원본을 경매기록에 가철해야 되고 다른 문서의 내용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하지 말고 직접 물건 명세서를 작성하라는 얘기고, 여기는 최저 매각가격과 함께 매각 목적물의 감정평가액 등도 표시해라. 자, 이게 이제 손해배상 나왔던 거. 주택 임차인 지위와 최선순위 전세권자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임차인 자격으로 배당 요구한 경우, 최선순위 전세권은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최선순위 전세권은 아무것도 배당 요구를 안 하면 말소 안 되고 인수하는 거다. 그래서 등기된 권리 및 가처분으로 소멸하지 않는 것에 기재를 해야 된다 그래요. 이거 안 했다가 국가배상 책임 문제가 됐다니까. 자, 압류 전에 성립한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되지만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소멸되는, 그러니까 경매되기 전에 유치권은 낙찰자가 인수하지만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것에 여기는 기재 안 한다. 왜? 유치권은 등기를 안 하니까. 또 가처분도 아니니까. 다만 이건 점유자란에 기재한다. 여기에는 기재 안 하고. 매각 물건 정정이 사본을 비치한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그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는 매각기일을 변경해야 된다. 자, 법원은 전자적으로 작성되거나 제출된 매각 물건 명세서, 현황조수사 등을 전자로 컴퓨터 인터넷으로 열람하게 하거나 출력물을 비치함으로써 사본 비치에 가름할 수 있다. 자, 너무 중복이 돼가지고 지금 중복되는 걸 피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불안해할 것 같아서 제가 중복되는 것도 수없이 나가고 있는데 너무 지나친 것만 몇 개 뺄 뿐이에요. 자, 별거 아닌 것들만 빼는 거죠.
빼도 중복이 된다니까. 비록 미등기 건물이라도 법정 지상권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서 지상권 개론에 기재해야 할 대상이다. 미등기 건물도 법정 지상권에는 영향이 없다. 무슨 말이다? 미등기 건물도 법정 지상권이 가능하다. 무허가 건물도 법정 지상권이 가능하다. 실무상 법정 지상권의 원흉은 무허가 건물이다. 대부분. 왜? 토지와 건물이 존재했고 둘 다 같은 사람이고 근데 한쪽만 설정하거나 한쪽만 경매되는 일이 왜 그렇다? 건물이 무허가라서 등기를 못하고 그러니까 한쪽밖에 넣을 수 없고 그래도 법정 지상권은 가능하다. 미등기 건물이라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 기재할 내용이다. 자, 요거 매각 물건 명세서 흠결이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인지 여부는 누굴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누굴 기준으로 한다? 일반 매수 희망자가 영향을 받을 건지를 기준으로 한다. 최고가 매수인의 매수 의사가 아니라 일반 매수 희망자를 기준으로 중심으로 시험에 최고가 매수인이 아니라 일반 매수 희망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 매각기일까지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저당권 일자보다 앞선 거로 잘못돼 있어. 매각기일까지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설정보다 빠르다, 최선순위다라고 잘못 기재돼 있으면 낙찰을 못 받겠지, 겁이 나서. 자, 이거는 중대한,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그러면 최고 빠른 거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데 배당 요구 안 했다. 그러면 낙찰을 받기가 어렵지. 그 보증금을 끌어안을지 모르니까 중대한 하자다, 이거는. 자, 매각 물건 정정 변경이 사본 비치하기 전에 이루어져서 당초에 통지 공각된 개의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그러니까 사본 비치기 전이니까, 사본을 비치하기 전이니까 남들이 모르는 거지. 그때 고친 거니까 그대로 이렇게 하더라도 집행관은 그 내용을 설명을 해줘라. 이렇게. 혹시 모르니까. 자, 그 다음에 13번을 보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최선순위 날짜가 다르면 이 구분해서 따로따로 해야 돼. 구분하지 않으면 이건 중대한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거 기준으로 말소 기준을 따지는데, 자,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돼 있으면 중대한 하자예요. 필요하다면 이거 농지 취득을 못 받는 줄 알고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자, 자, 이거 그 다음에 우리 교재 13번 문제, 교재 260페이지예요. 예고 등기 문제는 이게 없어졌잖아요, 등기제도가. 그리고 예고 등기는 이걸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괜찮다. 이건 기재사항이 아니다. 이건 중대한 하자로 한번, 예전에도 이거 예고 등기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없어졌긴 했지만 그 당시 예고 등기가 있었을 때, 그리고 260페이지 중대한 하자가 아니다. 이건 권리에 관한 것도 아니고. 자, 그러면 4번. 선순위 근저당 일자보다 앞선 날짜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의 주민등록에 관해서, 그러니까 매각 물건 명세서에 미상 또는 확인 안 됨이라고 기재한 경우, 이런 경우 또 이 중대한 사유가 하자로 본다. 이렇게 예고 등기만 빼고. 자, 이제 14번. 너무 중복이 많아가지고요. 두 개만 보겠습니다. 정답과 상관없이. 자, 옳은 지문으로. 이것도 압류 전에, 경매 전에 성립한 유치권은, 압류는 경매요. 낙찰자에게 인수되지만
등기된 권리는 아니니까. 유치권은 등기 안 하니까.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소멸되지 않는 것에 기재하지는 않고 다만 점유자 부분에 점유자인 때는 점유관계란에는 기재를 한다. 농지 취득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됐다면 중대한 하자다. 또 반복이죠. 이렇게 뺐음에도 불구하고. 자, 15번 이것도 중복이 돼서 두 개 지문을 보겠습니다. 옳은 지문으로. 매각 물건 명세서에는 최저 매각가격과 함께 감정평가액도 표시하고요. 토지, 건물, 최선순위 설정일자가 토지, 건물이 별개니까 서로 다르면 둘 다 구분해서 명확하게 기재해야 돼. 안 하면 안 된다. 중대한 하자다. 16번 지문 하나만 볼게요. 이제 지문 하나만 16번 지문 하나만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자, 정답한 상관없이 이중경매에서 선행사건이 정지만 됐다. 그 선행사건 만약에 취소되면 이게 취소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속행할 수도 있고, 선행경매를 전제로 속행할 수도 있고, 취소될 수도 있잖아요. 취소되면 이때부터 진행하는 거고, 후행경매로. 선행경매로 되면 이때 기준으로 진행하고, 이렇게 속행되면. 만약에 취소되는 경우에 매각, 멸각, 뭉성,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소멸하지 않는 게 여기 딱 있으면 이땐 이거로 속행 못한다 이거예요. 이게 배당요구 종료 전에 들어왔어도. 왜냐하면 이거로 나중에 속행되면 이거는 말소되는 거고, 이게 취소돼서 이거로 되면 이걸 안고 사게 되니까 이게 없어지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너무 운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걸 이대로 진행할 수가 없다. 별거 아니고 그 포인트만 알면 되겠어요. 자, 답은 여기였고요. 17번 이 정답 지문은 3번. 이거 맞는 지문이고. 자, 공신적이 없어요. 자, 공신적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7번을 보겠습니다. 17번. 이제 두 문제가 남았어요. 이것도 중복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문을 이것만 보겠습니다. 세 개만. 매각 물건에서 부동산 표시는 등기부대로 하되 현황이 다르면 그것도 병기하고, 경매 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 제시의 건물이 있을 때는 그것도 명확하게 해서 매수하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압류 똑같아. 전에 성립한 유치권은 인수되지만 등기 안 되는 거니까, 또 가처분도 아니니까 여기다 기재 안 하고 다만 점유자란에 기재한다. 이렇게. 와, 마지막 1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18번 문제. 중복이 돼서 지문 두 개만 보겠습니다. 토지, 건물, 최선순위 설정일자가 다른 경우. 토지 설정일자도 아니고 건물 설정일자도 아니고 둘 다 구분해서 해야 돼. 이거 틀렸어요. 자, 전입신고 날짜가 설정보다 늦어. 그러면 낙찰자들이 겁을 안 내는데 빠른 거로 잘못됐다. 이거는 낙찰자들이 낙찰을 부담스럽지. 그러니까 경매가 제대로 진행 안 되지. 중대한 하자다. 자, 이렇게 예울나르지 말고 이렇게 집중해서. 그리고 모든 수험생이 다 같은 입장이에요. 이게. 자,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까지 받고 일괄 매각 결정. 자, 일괄 매각 결정. 우리 교재로 보면 264페이지. 시험 문제가 10문제가 있어요. 이 10문제만 보고 좀 쉬었다가 그 다음 테마를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경매가 이렇게 분할 매각, 경매 물건이 여러 개면 따로따로 경매되는 게 원칙이에요. 분할 매각이 원칙이에요. 특별한 말이 없으면. 예외적으로 일괄 매각을 해야 될 어떤 이용관계 결연성이 있다거나 토지와 건물이 같이 경매된다면, 또 공장 저당 등등의 경우에는 일괄 매각, 이렇게 일괄 이용관계 결연성, 이렇게 분할 매각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일괄 매각할 수 있는 거, 이걸 보는 거예요. 10문제를. 문제를 보면서 하나하나 결정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264페이지 1번 10문제를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옳지 않은 것은 여러 개를 일괄 매각하는 경우에 그건데 일부 매각 대금 가지고 모든 경매 비용을 변제하고도 충분할 때에는 자, 예를 들면 5천만 원 가지고요. 5천만 원 가지고 아파트 20개를 경매에 놓았다. 20개. 연립 20개를 경매에 놓았다. 5천만 원 가지고. 그럼 20개 중에 한 개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이게. 팔렸다. 이렇게. 충분할 때는 채무자는 매각 허가 결정이 선고되기 전까지, 매각 허가, 경매 허가하기 전까지 일부 매각할 걸 서면으로 지정. 너 돈만 받아가면 되는 거니까 20개 중에서 100개로 받아가라 라고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서면으로. 이건 분쟁이 될 수 있으니까. 공장, 재단, 기기구, 일체서 반드시 일괄 매각해야 된다. 그런데 농지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 함께 공장 저당으로 들어간 경우 농지 위에 이런 공장 건물이나 공용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이거는 농지란 말이에요. 그 농지와 농지 아닌 것을 일괄 매각할 수는 없는 거다 이거예요. 농장이 아무리 일괄 매각하더라도 농지가 농지 아닌 것하고 일괄 매각할 수는 없다. 농지는 농지 취득을 필요로 하고 이건 아니니까. 그래서 농지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공장, 기계, 공장 저당이라도 일괄 매각하지 못한다. 자, 일괄 매각 절차에서 각 재산별로 한 번에 다 경매했더라도 이 설정 액수가 다르고 임금이 들어온 게 있고 안 들어온 게 있고 막 그래서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각 재산에 대한 최저 가격 비율을 정해서 그렇죠? 대금, 낙찰 대금 총액을 최저가 비율로 이거 최저가 이거 총 낙찰 대금을 요 최저가 비율로 이렇게 n분의 1 이렇게 해서 나눠서 금액으로 정해라. 이해관계인 전원이 합의해서 일괄 매각해달라고 오더라도 법원에서는 부동산 상호간에 이렇게 이용관계의 결론성이 있는 경우에만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원칙은 분할 매각이다. 자,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개별 매각, 일괄 매각. 여러 개 부동산을 일괄 매각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일부의 매각 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전체를 불허가게끔 돼 있다. 자, 또 일괄 매각하는 부동산 중 일괄 매각을 유지하는 이상 이 일괄 매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는 전체 부동산, 공유자가 아닌 것까지 전체 부동산에 대해서 우선 매수를 행사할 수 없다. 유지되는 이상. 그것만 우선 매수할 수 있지 공유 안 된 것까지는 안 된다. 또 개별 매각은 개별 매각이 원칙이고 이건 법이 정한 매각 조건이 아니므로 재량으로 법원은 이거 자주 나와요. 언급이 재량으로 개별 매각할 건지 일괄 매각할 건지 결정할 수 있다. 아까 민법 363조에 얘기한 일괄 매각 청구권은 토지 설정할 당시에 건물이 없다가 나중에 건물이 온 경우 토지 건물을 일괄 매각하는 거. 자, 이거는 토지 건물을 처음부터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지만 토지 경매를 신청한 후에도 건물에 대해서 일괄 매각을 신청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언제까지 일괄 매각을 신청할 수 있는 얘기도 자주 나와요. 언제까지 일괄 매각. 근데 잘 보세요. 무조건 이올라 그러지 말고. 자, 매각 결정 기일. 자, 이렇게 보면 매각 기일이 있고 경매하는 날. 이날 경매를 해서 일주일 있다가 매각을 허가할 거냐 불허가할 거냐인데 일괄만 매각으로 받을 수 있느냐 아니냐는
매각 결정 기일까지 결정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그게 아니라 그 전에, 그래서 결론이 뭐다? 매각 기일까지 이전에 이건 일괄호 매각 들어와야 된다. 분할 매각이 가능하다는 걸 매각 기일 전에 알려줘야지. 매각하고 난 다음에 결정 기일에 이건 의미가 없어. 근데 시험은 자꾸 매각 결정 기일로 나온다고. 틀린 거로 해서 이렇게. 매각 결정은 이미 매각 기일에까지 해놨어야지 매각 기일에 매각을 그렇게 진행하죠. 추가할 수 있고 병합해서 진행하면 타당하다. 3번은 너무 반복이 돼서 1, 3, 4만 보겠습니다. 1, 4, 5만. 옳지 않은 것은 답은 이거니까 다 옳은 거예요. 경매부동산이 두 개 이상 있는 경우에 개별 매각으로 할 건지 일괄 매각으로 할 건지는 재량이다. 법원은 이 정한 걸 바꿀 수도 있다. 일괄 매각은 언제까지? 매각 기일까지, 이전까지는 해야 된다. 일괄 매각 대상인 여러 개 물건 중 어느 일부 매각 대금 가지고 채권자 충분하다면, 비용이 남는다면, 자 보세요. 여러 개, 그 아파트 20개 경매 놓은 거, 여러 개 경매 물건 중 일부 매각 대금, 아파트 5천만 원 가지고 20개 경매 놨다 아파트를 한 개만 가지고 충분하다면 일괄 매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과잉 매각이 되니까 5천만 원 가지고 20개를 경매 놓는데 일괄 매각해버리면 안 되죠. 이때는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그 경우에도 토지와 지상 건물은 토지만 가지고도 돈이 남더라도 또는 건물만 가지고 남더라도 토지와 건물을 쪼갤 수는 없으니까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각에 관해서는 과잉 매각 금지는 지속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일괄 매각은 토지 건물 결련성이 있으면 다 한꺼번에 팔아주되 과잉 경매일 때는 일괄 매각은 안 되고 개별 매각으로 하면 그 중에 하나만 팔고 이게 풀어줄 수 있으니까 5천만 원 가지고 아파트 20개를 일괄 매각하면 곤란하죠. 개별 매각하면 하나만 가지도 되니까 나머지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고. 결론이 뭐다? 과잉 매각일 때는 일괄 매각이 안 되지만 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토지 건물일 때는 토지만 가지고 돼도 건물만 가지고 충분히 되더라도 일괄 매각, 그래서 과잉 매각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교재 267페이지. 제가 요거 문제는 10번 문제까지 있어요. 4번. 그렇지 않은 것은 개별 매각은 법정 매각 조건이 아니므로 재량으로 바꿀 수 있다. 정할 수 있고. 자, 압류 채권자가 다르거나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일괄 매각 지장이 없다. 경매를 누가 들어왔든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예컨대 이게 토지가 남편으로 돼 있고 건물이 부인으로 돼 있다. 여기에 설정돼 있고 여기 설정돼 있다. 경매를 할 때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지장이 없는 거예요. 일괄 매각 이런 거. 일괄 매각해서 일부 매각된 거 가지고 모든 걸 변제하고 남을 때는 과잉 매각이니까 일괄 매각 허가하지 않지만 그 경우에도 보다 채무자가 동의하면 과잉 매각인데도 채무자가 동의하면 일괄 매각이 허용된다. 그래서 아까 과잉 매각이면은 일괄 매각이 안 되지만 예외로 토지와 건물을 경매할 때 또 채무자가 동의할 때 이럴 때는 과잉 매각이라도 가능하다. 자, 일괄 매각 부동산 중 일부에 불허가가 있으면 그것만 불허가 아니라 전체가 불허다. 자, 법정지상권가 이거 문제예요. 자, 그러니까 365조 토지 있다가 토지 설정할 당시에 건물이 없다 나중에 설정하는 경우 365조 일괄 매각 청구권은 토지의 근저당을 설정할 당시에 건물이 없다가 나중에 건물을 세운 거, 이 땅 주인이 이렇게 설정자가 건물을 세운 것뿐만 아니라 자, 설정자로부터 토지에 대한 용의권, 토지 사용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했어. 건물을. 그랬다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그 토지의 건물을 축조한 후 그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도 같이 인정된다. 이거 판례입니다. 판례. 직접 설정자가 축조한 경우뿐만 아니라 설정자로부터 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토지 건물을 축조했다가 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요 사람이 결국은 같아진 거지. 같아진 거야. 건물을 가져와서. 자, 토지 설정자가 직접 축조한 경우 365조뿐만 아니라 설정자로부터 이렇게 A로, 설정자는 갑이고 A 이름으로 용익물권을 받아가지고 A가 신축했다가 이걸 다시 이게 갑으로 이렇게 온 경우에도 토지 건물을 이렇게 같이 보는 거다. 옳은 거고요. 토지 일괄 매각 청구권은 토지 저당권자가 토지만 경매에 놓다가 나중에 건물에 관한 것도 가능한데 언제까지? 매각 결정기일이 아니라 매각기일이죠. 경매 끝난 다음에 결정기일이라는 건 의미가 없지. 매각기일 전에 이걸 일괄 매각을 초과할 수 있다. 자,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의 공동설정. 토지 갑거고 건물도 갑거고 둘 다 설정했다. 이거 그대로 경매로 쓰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걸 헐고 새로 진 경우, 이 경우에는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까 본 것처럼. 자, 또 토지와 건물에서 민법 조항에 따라 일괄 매각이 이루어졌다면, 토지 건물이 한 번에 경매된다면 일괄 매각 대금을 안분한 매각 대금은 그 법정 지상권 있는 게 생길 여지가 없는 거지. 이제 토지 건물을 같이 진행하니까 지상권 제한이 없는 토지로 평가해서 판정을 해라. 응? 토지 건물 일괄 매각하니까, 토지 건물이 분리되지 않으니까, 지상권하고는 무관하니까. 이렇게 토지 건물이 경매됐을 때 토지 저당권자는 건물까지 일괄 매각은 가능하지만 설정은 토지에만 돼 있다고. 토지에만. 건물은 설정이 안 되는데도 일괄 매각이 가능하지만 배당은 토지에서 배당받고, 건물에서 배당받으려면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하거나 그 밖에 배당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된다. 왜? 토지에만 설정이 돼 있으니까. 자, 편의상 건물을 같이 경매하게 해주는 것 뿐이다 이거죠. 자, 6번 우리 교재 269페이지 6번 제가 10번까지인데 이제 5문제가 남았어요. 자, 중복이 돼서 2, 3, 4만 보겠습니다. 다 옳은 지문이에요. 중복입니다. 이 민법 방금 전에 본 것 따라 토지 건물 일괄 매각된다면 금액 대금은 지상권이 없는 상태로 평가해서 그렇죠. 일괄 매각 절차에서 부동산별 매각 대금의 안분을 잘못해서 배당 요구한 권리자가 배당을 못했다면 이건 배당 이의 사유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토지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한 후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해서 민법에 따라 일괄 매각하는 경우 토지 저당권자가 토지는 배당받지만 건물 대금에서 배당받으려면 별도로 배당 요구를 했거나 배당 요구 요건을 갖춰야 된다. 몇 번 반복이죠. 빼도 반복이죠. 7번 하람 보겠습니다. 너무 중복이 돼서 2개 보겠습니다. 자, 경매 목적이 된 토지 또는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 경매로 인해서 낙찰자가 이전되는 경우에 건물의 소유를 위한 간접적인 지상권이 생기느냐 하는 기준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할 때로 할 거냐, 대금 완납시로 할 거냐. 판례가 뭐다? 완납시가 아니라 압류 효력이 발생한 때로, 또 근저당 설정시로, 그리고 가압류시로, 가압류 시점, 근저당 시점, 여기로 경매 시점.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근저당이 돼 있어요. 나중에 건물을 세웠는데 여긴 무허가라 토지만 가압류가 들어왔어요. 경매를 얘가 놓은 게 아니라 얘가 놓았어. 얘가 경매를 때는 토지 건물이 같은 사람이었고
가압류할 때도 토지 건물이 같은 사람이었고 한쪽만 가압류 경매됐어. 그래도 지상권이 생기는지는 이 앞에 있는 그 경매를 당시 기준으로 없었으니까 건물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완납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다면 압류 시점으로. 자, 우리 교재 7번 문제, 그러니까 우리 교재 270페이지 7번 문제, 그 271페이지의 해설에 압류력 발생대로 나와 있습니다. 건물의 공유자 1인이야. 근데 건물 공유를 볼 게 아니라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토지를 공유로 하고 있으면 이쪽 공유자 행위로 인해서 이쪽 공유자가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지상권을 인정하지 않지만, 토지를 전체 가지고 있었으면 이걸 감수한 거로 봐서 지상권을 인정한다. 이거를 지상권을 인정한다. 토지 소유자가 피해를 봐도 어쩔 수 없다. 감수하고 있는 거다. 자, 그거를 자꾸 반복해서 왔어요. 자, 8번 이제 세 문제 남았어요. 자, 옳지 못한 것은, 자,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의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 경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집합 건물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은 당연히 일괄 매각이고 별도로 일괄 매각 결정도 필요가 없다. 이건 뭐 집합 건물이니까 토지 건물이 한 번에 경매가 되는 거지 일괄 매각 결정도 필요 없다. 일괄 매각 결정은 특별 매각 조건으로 언제까지 한다? 배당 요구 종기가 아니라 매각기일까지. 우리 교재 8번 매각기일까지 한다. 그 다음에 여러 개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를 고려해서 일괄 매수하는 게 알맞다고 인정될 때는 직권 신청에 따라 일괄 매각, 이용관계 결련성. 개별 매각은 매각 조건이 아니므로 제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자, 각각 경매 시점은 여러 개의 재산 또는 법원이나 집행관의 이런 경우도 필요가 있을 때는 일괄 매각을 할 수가 있다. 자, 일괄 매각을 한 번 할 수 있다. 다만 뭐는 일괄 매각이 안 되냐면 여러 개 재산, 여러 개 법원, 집행관까지 되는데 이 부동산과 채권 집행은 일괄 매각이 안 된다 그래요. 채권하고는 전혀 다르니까. 자, 9번. 두 문제 남았군요. 자, 틀린 것은 이해관계인 전원 합의에 따라 일괄 매각이 있더라도 이용관계 결론성이 있을 때만 일괄 매각이 가능하다. 일괄 매각 여러 개 부동산 중 일부의 매각 프로가 있으면 그것만 매각 프로가 아니라 전체. 여러 개 부동산 일괄 매각하는 경우에 일부 매각 대금으로 모든 채권을 변제 충분하면 일괄 매각을 원칙으로 하지 마라. 과잉 매각 금지. 다만 예외가 뭐다? 토지 건물을 같이 경매하거나 채무자가 소유자가 동의하면 경매 채무자가 동의하면 가능하고. 마지막 문제를 볼까요? 자, 옳은 것은 골랐어요. 하나의 경매에서 여러 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수개 부동산을 일괄 매각하는 게 원칙이 아니라 분할 매각이 원칙이다. 자, 부동산별로 권리관계가 달라서 매각 때문에 특정할 필요가 있거나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둘이 공동 설정돼 있거나 등등 일괄 매각할 수 있다. 토지와 지상 건물을 동시에 매각하는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어느 하나만의 매각 대금으로 충분하게 하더라도 과잉 매각이 되더라도 일괄 매각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토지 건물일 때는 일괄 매각이 가능하다. 이거 건물을 쪼갤 수 없으니까. 자, 경매 토지 중 일부는 농지나 일부가 농지 아닌 경우 이건 일괄 매각할 수 없다. 장애 사유가 되지 않는 게 아니라 장애 사유가 된다. 법률상 당연히 일괄 매각을 해야 될 경우에도 일괄 매각제 필요하다가 아니라 필요가 없다. 법률상 당연히 하는 경우에는 일괄 매각 결정이 필요가 없다. 자, 우리 교재 274페이지 5번 설명을 보면 자, 공장 저당 일괄 매각 이런 것들은
법률상 당연히 일괄명확하게 되기 때문에 별도로 결정이 필요가 없다. 와, 수고들 많으셨고요. 자, 이렇게 해서 274페이지 끝났어요. 좀 쉬었다가 이제 무잉여랑 매각 무잉여 문제가 앞에서 이미 중복이 많이 됐죠. 그렇게 점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292페이지 경매 기록 열람 문제랑 매각 기일 통지 해서 이번 시간에는 가능하면 298페이지까지 좀 쉬었다가 274에서 298페이지까지 문제를 정리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았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